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BK 칼럼에 대한 해설, 지금 당장 교육혁명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된 윤범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것은 바로 이 칼럼 때문인데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이죠. 2020년 7월 26일 새벽 3시쯤에 갑자기 자다 말고 잠이 깨서 이거 한번 뭔가 이렇게 심심하던 차에 글을 한 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본의 아니게 굉장히 뜨거운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근데 이제 칼럼이라는 짧은 형식에 집어넣은 글이다 보니까 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소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글을 써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교대 사범대 폐지해야 교육이 산다. 그러니까 교대와 사범대를 폐지하자는 이제 폐지론을 주장을 한 거죠. 사실 이걸 보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통쾌하다, 잘 썼다, 칭찬도 많이 해주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제 예의일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갑자기 새벽 3시에 왜 뜬금없이 이런 글을 일요일 아침에 올렸느냐? 사실 제가 그날 잠에 일찍 깨가지고 유튜브에서 뭘 볼까 하고 심심하니까 돌려보다가 이 김누리 교수님이란 분이 요즘 되게 유튜브에서 핫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독일을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인 것 같은데 교육학 전공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육에 대해서 세바시라든가 그런 몇몇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여기저기서 엄청 불려다니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연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강연을. 그래서 얼마 전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나 무슨 교육감들, 이 강연도 제가 그날 본 강연도 울산교육청에서 초청 강연을 한 거였는데 당연히 이제 울산교육청 관계자들을 모시고 1시간 40분가량 이제 강의한 풀 영상을 새벽에 제가 할 게 없어서 다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저는 좀 이분이 요즘 되게 핫한 분이어서 저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참고가 좀 되겠다고 보긴 봤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다 그 진정성이나 열정이 느껴지지만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을 폐지해야 됩니다. 학력 서열화,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야 됩니다. 등록금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의 교육을 예를 들면서 독일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활동하는 연예인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독일은 학창 시절에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독일에서의 학창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였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독일의 교육 현실과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비교하면서 이제 맹질타를 하시는 거죠. 한국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다 공감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얘기하시는 그 대학 서열화 폐지 혹은 수능 폐지 혹은 이렇게 등록금 폐지 이런 주장들이 약간 이 현상에 관한 현상의 결과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 문제의 결과를 그냥 나열하고 그 결과를 없애면 된다라는 주장이지 사실은 그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 그 현상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를 제대로 짚고 있지는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이 강연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했던 글이 한 편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내 생각을 어차피 이제 한번 써놓은 글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새벽에 충동적으로 올린 거죠. 올려놓고 이제 새벽에 올렸으니까 이제 영상도 받겠다 다시 졸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난리가 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저는 평소에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을 했던 거냐? 이런 겁니다. 저희 과 선배님 중에 정치학을 전공하셨는데 핀란드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핀란드 박사이기 때문에 핀란드가 또 교육 분야가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교육계 쪽으로 취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날 일이 있어서 찾아뵈서 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육계에 몇 달 있어 보니까 이 교육이야말로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분야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평소에 공감하고 있었던 생각이고 예, 맞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교사들이 굉장히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교사란 직업이 일단 정치적으로 무슨 발언도 할 수 없고 또 시민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뭐 그런 그 대외적인 활동이 다 금지가 돼 있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의사 표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커리큘럼도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국가에서 정해준 커리큘럼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그러니까 사실 교사 하나하나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교사가 된다라는 건 그 엄청나게 힘든 교대사범대 시험도 대학 입시도 통과해야 되고 임용고시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강의를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장벽들이 있습니까? 그런 걸 통과해서 교사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엘리트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제로 교사가 되고 나면 딱 정해진 거 그대로 강의하는 거 외에는 개인이 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떤 굉장한 무력감에 빠져 있다. 뭐 이런 호소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육은 개혁보다는 혁명이 필요한 분야다. 이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인상적으로 남았고. 그리고 또 저는 2008년에서 2009년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도 같이 출입을 했죠. 그 당시는 2008년, 2009년은 지금과 좀 달랐어요. 이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 이른바 MB 정부 취임 초기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모든 언론사들이 다 교육 섹션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교육팀을 운영했습니다. 저도 교육팀의 팀원으로서 이제 기자 생활을 했고 그때만 해도 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교육개혁을 한다고 이것저것 많은 그 제도적인 변화를 꾀했죠. 뭐 영어 몰입교육, 뭐 어린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율용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뭐 자율고 자사고 논란, 그다음에 입학 사정 관제,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교육 과정부터 대학 입시까지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꾀했었고, 그리고 교육 섹션들 보면은 다들 뭐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저런 공부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대학 입시의 변화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엄청나게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어요. 2008년, 2009년.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신문사들이 교육 섹션 운영하나요? 저희 회사도 교육팀 자체가 해체된 지 오래됐어요. 사건팀 기자 중에 한 명이 그냥 교육을 담당하는 그 정도지 거의 뭐 교육을 전담하는 기자들이 그 교육을 전담하는 섹션이 씨가 마를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교육을 통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혹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 제가 지난번 강의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1호 교육 공약이 고교 학점제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2025년까지 미뤄지면서 사실은 뭐 고교 학점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다 실종이 돼버렸어요. 물거품이 됐고 또 김상곤 교육감이 뭐 초기에 뭐 수능을 뭐 등급제를 하니 많이 절대평가를 하니 많이 이걸 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고 이걸 뭐 공론화위원회에 넘겼다가 다시 정부로 넘어왔다가 국회로 넘어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러면서 결국 나온 건 그 조국 교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정시 비율을 수시 비율보다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뭐 이런 논란으로 그냥 교육에 대한 논의가 수렴돼 버렸죠. 그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교육개혁에 대한 동력 자체가 완전히 실종돼 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국립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도 거기서 졸업하고 그다음에 공군사관학교에서 라는 국가기관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수위원으로 군복무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조교도 1년을 했었고 그리고 또 교육부 출입기자도 했고 거의 20년 가까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소비자였다. 제가 공교육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또 저도 그 교육에 일부 참여해서 뭐 그 사관학교 교수위원이라든가 또 대학원 조교라든가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약간 이제 같이 참여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의 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교육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는 문제의식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는. 그리고 또 저도 언젠가 뭐 지금은 결혼은 아니지만 혹시 언젠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또 미래의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다시 교육 소비자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분야가 이대로 이렇게 한국의 어떤 그 담론지형에서 공론장에서 사라지고 많은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한 15년 가까이 한 지식인이고 대한민국을 사실 이렇게 만든 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도. 그리고 사실 우리 교사들도 저 교사들이 이익 집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사들을 지금은 뭐 민노총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이 배웠고
또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식을 본인이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식인대 지식인으로서 한번 지금 우리나라 교육 이대로 그냥 둬도 괜찮은 겁니까? 라고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론장에 작게나마 발제문을 한번 올려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새벽에 그 글을 올리게 된 거죠. 사실 뭐 그 글을 올렸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꽤 논란이 있겠다. 그런 예상을 다 했습니다. 안 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평소에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는 주로 제 활동하는 사진이나 누구랑 밥 먹은 사진이나 제 책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좋아요가 별로 없어요. 좋아요 뭐 20개나 붙으면 좀 많이 붙었네 뭐 이런 정도고 댓글도 뭐 1개, 2개 붙으면은 그냥 뭐 선방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올려놓고 하룻밤 한나절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예상대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던 거죠. 요거는 제가 어제 정리한 건데 지금 좋아요가 372일.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까 확인해 보니까 뭐 380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도 135개. 아마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가 124회. 도대체 제 글이 뭐라고 이렇게 많이들 공유를 해 가셨는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쪽에서든 나쁜 쪽에서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반응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거에 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좋은 반응이 일단 많았어요. 제일 처음에 올렸을 때는 뭐 이런 거죠. 와, 정말 공감 가는 글이라 반갑네요. 헐, 너무 공감 가는. 공감 꾹!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옳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나 교장이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고 공감은 100%. 그런데 현실은 멀고도 험한 대한민국의 앞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초기에 달린 댓글들은 대개 다 이제 지지하고 공감하고 뭐 잘 읽었다, 좋다, 뭐 응원한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요. 자, 이 칼럼의 제목이 교대 사범대를 폐지해야 교육이 산다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근데 이런 공감과 지지의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공유해 가신 분들은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공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비판적 댓글도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아마 제 주변에 계신 분들만 보니까 많이 공감하고 지지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게 막 이렇게 공유가 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교사 집단, 이제 교사 직군에 계신 분들이 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비판, 이른바 뭐 악플이라고 하는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학교 밖에서 이야기하기는 정말 쉽죠. 언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 기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기레기라고 부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자라는 직업도 필요 없어 보이는데 뉴욕타임즈 수준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 말이죠. 그냥 언론 정보학과도 다 날려버리고 기자들 숫자 대폭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뭐 비슷한 맥락의 얘기죠. 네가 교대사범대 줄이라고 하니까 기자도 다 줄여버리면 어떠냐?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고 사실은 뭐 중복되는 기사들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기사라면 굳이 이렇게 기자가 많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저도 하고 있고요. 기자가 없어져야 국가가 살 텐데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교대 사범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빗대서 기자가 없어져야 국가가 산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거죠.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어쨌든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사실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혹은 이제 내가 잘 몰랐던 교직에 계신 분들만 알고 있는 어떤 모르는 어떤 분야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도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인 교사, 이제 지금 교직이 현직에 계신 교사 후배한테 전화해서 뭐 이런 댓글 올린 거 봤냐? 봤죠. 그래서 어떠냐? 그래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막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 피드백을 나름대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이런 점을 놓쳤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라고 썼냐? 사실 아마 이게 교사분들이 특히 이제 도입부에 약간 좀 불편했을 수 있는 기분이 좀 나쁘셨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겠죠. 21세기가 되었다. 교대와 사범대는 이제 거대한 기득권을 지키는 성이 되었다. 거대한 기득권을 지키는 성이라고 하는데 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삼성 입사자의 평생 기대소득이 20억 원대인데 교대 출신 교사의 연금을 포함한 평생 기대소득은 30억 원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삼성보다 교대 출신이 돈을 훨씬 많이 번다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방학 때도 월급을 주는 공무원식 교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미국에선 교사들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니까 방학이니까 수업을 안 하니까 월급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알바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은 가난한데 교사와 공무원만 부자인 나라에 미래는 없다. 제가 이제 도입부에 이런 내용을 썼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편해 하시면서 이제 일단 빈정이 상하신 것 같아요. 이거 교사에 대한 질투 아니냐? 자, 방학 때라고 교사들이 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의 댓글이에요. 설사 놀더라도 굶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 해야 하나요? 그런 단기 아르바이트 짝이 있기나 할까요? 라면서 1년 연봉을 방학 때 나눠주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처음에 교사 그 직군을 만들 때 너네 방학 때 월급을 안 받을래? 아니면은 학기 중에 받는 월급을 쭉 방학 때까지 나눠서 12개월로 n분의 1에서 받을래? 라고 해서 그렇게 후자를 선택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소가 겨울에 논밭을 갈지 않더라도 여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좋은 글이고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많은 글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이 방학 때 월급 받는 교사들을 매우 질투하더군요. 뭐 이런 댓글을 써주신 분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논조에 이런 스탠스의 댓글은 계속 꾸준히 뒤에도 달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교사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팩트 체크도 좀 해보고 일단 교대 출신이 30억 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냐? 저랑 같이 블랙오션이라는 책을 쓰셨던 박창기 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팍스넷이라고 하는 유명한 증권 정보 사이트를 창업해서 우리나라 창업 1세대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하신 강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삼성 들어간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평균 기대소득이 한 20억 원대인데 이제 교대 출신은 뭐 31억이라고 했던가 33억이라고 했던가 뭐 그러면서 이런데 누가 좋은 이렇게 우수한 인재가 뛰어난 인재가 시장으로 가려고 하겠느냐. 다 공무원이나 교사 되려고 하지. 뭐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인센티브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비판하는 맥락에서 하신 얘기인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숫자가 워낙 강렬하게 뇌리에 남아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칼럼에 쓸 때 인용을 했던 거죠. 사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서 팩트체크한 금액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게 맞나?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교사 연봉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교사 연봉이 어느 정도인가? 이건 이제 구글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기존 언론들이 다 체크해 본 내용입니다. 자,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로 봐서 초등학교 교사 연봉은 초임은 사실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지 않아요. 오히려 낮죠. OECD 평균이 32,000달러면 초등학교의 초임은 3만 달러 정도입니다. 3만 달러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연봉 3천이 좀 안 되는 정도겠죠. 그런데 15년 차로 가면 OECD 평균이 4만 5천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5만 3천 달러가 되어 있죠. 이미 여기서부터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고 후봉자라는 건 이제 퇴임하기 직전이겠죠. 한 뭐 25살에 교사가 돼서 65살에 퇴임한다고 치면 40년 차쯤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OECD 평균은 최고 후봉자가 5만 4천 달러예요. 그렇죠? 5만 4천 달러면 우리나라로 하면 연봉 5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한국의 초등학교의 최고 후봉자는 8만 4천 달러예요. 8만 4천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연봉 한 9천? 8천?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최고 후봉자가. 자,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 중학교도 다 비슷하죠. 다 8만 4천, 8만 4천 다 이렇게 나오죠. OECD에 비교해서 최고 후봉으로 가면 15년 차부터 앞지르기 시작해서 최고 후봉 단계가 되면 훨씬 더 30% 이상 높다는 걸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사실 한국의 교사들의 처우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나쁘다고 느끼는 건 초봉은 확실히 낮아요. 그래서 20, 30대 젊은 교사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굉장히 박봉에 고생하고 힘들다고 느끼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처우가 높다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퇴직할 때 제도는 굉장히 높다. 물론 이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한번 연금 개혁을 했잖아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면서 처우가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처우가 조정된 이후에 연금이나 후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연봉이. 이제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건 지금 이미 기존에 많은 교사들이 받고 있던 기존의 연봉 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바뀐 걸 반영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지만 그건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여전히 기성 교사들이 더 많으니까 이 연봉 체계에서 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더 많겠죠. 바뀌기 전보다. 바뀐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연금을 보자 이거예요. 연금은 도대체 얼마를 받느냐. 자,
이거 인사혁신처 자료죠. 30년을 재직했다는 기준이에요. 30년 기준. 우리가 5급으로 퇴직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아마 교장 정도 하면, 최고로 출세해서 한 교장 정도 하면 5급으로 퇴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1996년에 임용되신 분이 30년을 근무했을 때, 퇴직할 때 연금이 현재 302만 원이라는 겁니다. 302만 원. 한 달에 302만 원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면서 합의를 해가지고 280만 원으로 20만 원 정도 줄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2016년 최근에 임용되신 분 같은 경우는 연금이 177만 원으로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사실 연금 부분은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하지만 기존의 교사들, 이미 많은 교사들이 이 기준표에 의해서 연금을 받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교사로서 한 40년, 30년, 40년 그 정년퇴임까지 호봉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이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분이 요즘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은 좀 남자보다 좀 높지만 대충 한 80세 정도라고 보면, 그렇죠? 65세에 정년퇴임을 해서 연금 300만 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80세까지 평균적으로 사시면서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죠. 3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3,600만 원이겠죠? 3,600만 원 곱하기 25년. 80세가 65세에 정년퇴임해서 80세에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계산하면 25년 얼마입니까? 9억 원입니다. 9억 원. 연금만 9억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적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지금 일반 국민들 얼마 받고 있나요?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받고 있죠. 그런데 300만 원씩 연금을 80세 돌아가실 때까지 평균적으로 받으신다. 그러면 교사는 퇴직 후에 9억 원이 보장되는 일자리인 거예요. 이게 평생 기대소득이 30억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마 아까 나온 호봉표를 하나하나 다 숫자에 맞춰서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복잡하지만, 연금만 봐도 거의 뭐 한 10억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억을 벌려면 로또가 당첨돼야 됩니다. 그렇죠? 로또가 당첨돼야 10억을 버는데, 교사가 됐다는 것만으로, 교대를 들어가고 20대 중반에 교사가 됐다는 것만으로 퇴직 후에 10억이 보장되는 직장,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런 직장에 대해서, 그러니 젊은이들이 삼성을 가느니 교대를 간다는 거죠. 교사가 될 수 있다면 뭐 창업을 해가지고 세계 무대에 뛰어들어서 무슨 혁신 기업을 만들고 혁신 성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어떻게든 교사나 공무원이 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센티브 구조가 과연 사회적으로 올바르냐라는 질문은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문제의식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자, 일단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교사분들이 뭐 이렇게 월급을 받으니까 질투하는 거냐, 너 연금 없으니까 부럽냐, 뭐 저는 국민연금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교사들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과연 이 정도의 그 혜택을 줄 정도, 이 정도의 보상을 줄 정도로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공공 분야가 제공하는, 우리 국가가 제공하는 거죠.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 분야의 서비스들의 만족도를 국민들에게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뭐 이거 교육에 계시면 교육 관련된 뭐 이렇게 매체에서 나온 조사인데요. 뭐 이건 언제 조사해도 비슷하니까 사실 연도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뭐 우편부터 시작해서 철도, 전력, 고속도로, 세무, 수도, 치안행정, 뭐 등기 뭐 이런 게 쭉 평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평균치로 보면 한 70% 정도가 만족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대개 다 60% 이상이죠. 오로지 60%를 못 넘고 50%대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는 교육 서비스밖에 없죠.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시잖아요. 50점대 성적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낙제라고 하죠. 야, 너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이래갖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이러면서 머리 이렇게, 옛날 같으면 체벌도 하고 뭐 이렇게 추석 같은 걸 머리도 때리고 이러면서 혼을 내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이야 당연히 체벌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50점대 성적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과 여유가 있으면 자식들을 사교육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만약에 공교육이 뭐 어떤 처우를 받던, 뭐 퇴직 후에 9억 원을 받든 어쨌든 간에 공교육이 그 혜택에 맞는, 그 보상에 맞는 그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교사 직군에서 억울하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셔도 국민들이 느끼는 교육 서비스 만족도의 질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소비자로서 당연히 소비자로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예를 들면 영화 유튜버가 어떤 영화를 보고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 영화를 막 이렇게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 그런데 그걸 보고 영화 감독이나 뭐 영화 관계자들이 야, 영화도 안 만들어 본 놈이 무슨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 네가 영화에 대한 얘기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나요?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전 국민이 다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소비자가 될 사람들이고,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교육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고 얘기하고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원인 때문인 것 같아 라고 대안을 제시해보는 게 그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면 과연 그 대안이 옳은 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토론해 볼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 발제문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를 뭐 기자가 기레기가 너나 똑바로 해라,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지식인답지 못하다. 저는 지식인 대 지식인으로서 더 건강한 논거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도 찍고 있는 거고, 관심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교직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죠. 자, 교직의 전문성을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배우면 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제가 한정을 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6개월 정도 필수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 될 일이다. 이 부분이 논란이 많이 일어났죠. 어떻게 6개월 만에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러면서 성범죄 경력 등을 조회해서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을 가려낼 수도 있다. 뭐 도덕성 많이 얘기하시니까 뭐 범죄 경력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범죄 뭐 이런 거 사실 방과학교 교사로만 가려고 해도 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도덕성 가려내고 이제 교대와 사범대가 길러내는 교사의 전문성이 외부 전문가들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왜 고등학교 가서 강의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비판을 하셨죠. 뭐 이런 겁니다. 자, 교직의 전문성은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해당 연령층 학생들에게 맞게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 각자의 배움의 욕구를 일으켜 세우는 것,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협력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등이 교직의 전문성입니다.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교직은 이런 전문성이 있어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런 전문성이 과연 사범대 교육과정을 통해서 길러지나요? 사범대 나오신 분들, 교대는 좀 모르겠어요. 교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사범대 교육과정 100% 이수하면 이런 전문성 길러집니까? 사실 저는 이거는 교사를 하면서 길러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교생실습이라는 게 있겠죠. 실제로 교육계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학생들을 겪으면서 그 영역이 쌓여가면서 길러지는 거지, 이게 사범대 때문에 길러지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볼까요? 자, 사범대 커리큘럼이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대학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학에 사범대학에 한문교육과가 있다고 쳐요. 한문교육과의 기본 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이제 학과 소개 자료 같은 거겠죠. 저기서 제가 따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 이수 과목 분야가 있어요. 자, 한문학 개론이 있죠. 한문 교육론이 있죠. 한문 문법, 한문학사, 경서 강독, 한시 선독, 한문 소설 선독, 한문 국역 연습, 역대 산문 선독, 문자학 개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설된 과목들이 옆에 나와 있어요. 뭐 한문학사는 2개가 개설되어 있네요. 자, 이 중에서 교직과 관련된 과목이 뭔가요? 교직과 관련, 사범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직 과목이 뭐가 있죠? 한문 교육론 하나입니다. 그렇죠? 한문 교육론 하나. 나머지 과목들은 어떤가요? 그냥 한문학과에서도 다 배울 수 있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뭐 중문학과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범대의 교육과정이 다른 전공의 교육과정과 대부분 중복된다는 거예요.
사범대 많이 배우는 과목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커리큘럼을 들여다보면. 왜냐면 각자 다 전공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영어 교육학 가면 영어도 배워야 되고 교육도 배워야 되잖아요. 불어 교육학 가면 불어도 배워야 되고 교육도 배워요. 수학 교육학 가면 수학도 배워야 되고 교육도 배워야 되는데 수학학과에도 그 내용이 다 있어. 영어학과에도 그 내용이 다 있고 불어학과에도 그 내용이 다 있겠죠. 거기에 교직 관련 과목이 한 학기에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제 동기하고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봤더니 아니 자기네 학교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학교에서 다 배우는 내용인데 서범대에서 똑같이 또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교직 과목 한두 개 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면 물론 이제 4년을 다니니까 한두 개는 아니죠. 그게 쌓이면 꽤 많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교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거죠. 그런 임용고시 시험을 통해서. 자, 저도 사실 정치학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라는 게 있죠. 국민윤리교육과에 옛날에 박효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아마 정년퇴임하셨을 텐데 그분이 하시는 수업을 저도 재밌게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신문에 칼럼을 쓰시면 우파 논객으로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라 서울대 정치학 교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칼럼을 쓰면 저희 정치학과로 뭐 조교실로 항의 전화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과 교수님 아닙니다. 국민윤리교육과 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분 수업을 들어보면 제가 정치학과에서 들은 정치철학 수업이 그분 수업이 그대로 나와요. 뭐 존 롤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정치철학의 사조들 다 훑어주시고 뭐 강의 되게 잘하셔서 저도 많이 배웠지만 생각해보면 중복되는 내용을 사범대에서도 가르치고 일반 학과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교사의 수가 너무 부족해서 교사를 많이 만들어내는 시기에는 그런 사범대를 통해서 교사를 많이 찍어낼 필요가 있었죠. 교사를 많이 길러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대학을 만들어서 그렇게 뽑아낸 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되는 교육을 굳이 대학에서 사범대라는 걸 따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론만 빼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론만 따로 빼서 별도의 대학원 과정을 만들던가 별도의 특별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것만 따로 가르치면 되죠. 그러면 중문학과나 뭐 다른 전공을 한 사람이 그걸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사 자격증을 얻으면 되지 굳이 사범대라는 걸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있는 걸 왜 굳이 없애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봅시다. 제가 이제 이런 글을 또 썼죠. 강사들은 선택한 학생 수에 따라 강의료를 받고 직업교사는 이 과정을 관리하는 플랫폼 관리자가 된다. 강의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면 직업으로서의 학교에 상근하는 교사의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교대와 사범대가 매년 수천 명의 인력을 배출할 이유가 없다. 이미 임용고시 통과자들의 과목별 미스매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보세요. 저출산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에 엄청난 쓰나미처럼 저출산이 덮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초등학교는 난리 났어요. 자, 보세요. 서울 지역에서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입니다. 자, 2013년부터 18년까지인데 2017년까지 대략 800명, 900명, 900명, 600명, 900명, 800명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18학년도에 105명. 서울 전체의 공립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선발 인원이 105명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한 1000명대 가까이 되다가 100명대로 한 8분의 1로 훅 줄어든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교육 소비자가 없어지고 있어요. 교육을 할 대상이 없는데 그런데 교대생을 계속 뽑아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수능을 봤을 때 제가 수능 같이 봤던 멤버가 한 88만 명, 한 80만 명대였거든요. 요즘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몇만 명인지 아세요? 40만 명대라고 합니다. 지금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만 명대인지 아세요? 20만 명대라고 해요. 그럼 80만 명대가 다 같이 수능을 보던 시대에서 20만 명이 태어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럼 20만 명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엄청난 교실수 축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교사 정원은 105명대로 8분의 1로 줄었는데 교대 모집 정원은 어떻습니까? 교대 모집 정원을 보면 여전히 이게 아마 2017년 기준인 것 같은데 서울교대 모집 정원 356명이에요. 그렇죠? 서울에서 필요한 교사의 수는 105명이었어요. 근데 모집 정원은 356명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졸업해가지고 교사가 되려고 임용고시를 봤을 때 몇 대 1의 경쟁률이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1.19대 1, 1.2대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죠. 근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3대 1이 넘어간다는 거죠. 교대를 나와도 3명 중에 1명밖에 교사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당연히 교대 정원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3분의 1까지 줄이고 있습니까, 지금? 3분의 1까지 팍팍 줄이고 있나요?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죠. 찔끔, 뭐 몇백 명 줄이고 뭐 이 정도, 전체 정원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들의 인생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교사도 못할 애들을 다 교대로 받아서 이분들이 나중에 임용고시 다 떨어지고 교사 못 되면 이분들의 인생 누가 책임질 건가요? 이거는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너희들 교대 들어봤자 교사 될 확률 3분의 1밖에 안 돼. 그래도 너희 할래? 라고 물어보고 뽑아야죠. 뭐 이런 거 알아서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거 알려줬냐고요. 교대 신입생들한테 수능 볼 때 아예 입시 지원하기 전에 미리 알려줬냐고요. 그러지 않고 지금 뽑고 있잖아요. 정원 줄어드는 거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의 문제지만 초등학교의 문제는 조만간 중학교의 문제가 되고 고등학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교대의 문제는 당연히 사범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범대에서 배출하는 교사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반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하고 나중에 교직 기술을 조금 더 해서 그냥 교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시장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출산의 쓰나미가 멀쩡히 오고 있는데 눈 감고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교대 뽑아야 돼. 사범대 뽑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건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 그건 그런 국민들한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대나 사범대에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양심이 있으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과감한 정원 축소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을 마무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교대는 저출산 영향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아까 숫자로 보신 것과 같이. 그리고 사범대는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되 뭐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정원을 줄여나가면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대학원 기능 정도만 남겨놓고 일반 직장인들이 언제든 야간 대학원 같은 걸 통해서 교육학을 배워서 교사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생교육 개념으로 사범대는 전환해야 된다.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게 거들어주는 그런 교육기관이 돼야지 이걸 학부생을 뽑아가지고 이미 중복된 다른 과들에 다 있는 강의를 또 똑같이 가르쳐가면서 교육학 조금 가르쳐가지고 그걸로 뭐 교사를 독점적으로 양성해낸다.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그리고 교사가 되는 다양한 경로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 얘기했지만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사람이 솔직히 바로 강의 못하죠, 당연히. 그리고 강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아무나 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 다만 교사가 되기 위한 게 나 교사가 될래. 수능 다시 봐가지고 사범대 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생활 속에서 조금 더 준비하면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어떤 경로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한 자원을 공교육으로 수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5명이 듣는 수업과 50명이 듣는 수업, 혹은 이제 50명이 넘게 선택하는 수업이 수강료가 같을 수는 없죠. 교사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좋은 열과성을 당해서 좋은 강의를 하고, 물론 어느 정도의 기본급은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학생들한테 더 인기 있다라는 게 뭐 놀려주고, 시험 잘 안 보고, 애들 뭐 맨날 풀어주고, 뭐 농담 따먹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 있는, 그렇게 해서 인기 있는 수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한 학기 수업 듣는데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강의 재밌다고 듣지만 한 학기 수업 듣다 보면 이 선생님이 진짜 제대로 준비하고 수업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대충 시간만 때우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저도 교육 소비자였고 주변에 수많은 학생들이 한국 사람 바보가 아닙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열과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강의하는 교사들은 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교사평가로 수업평가로 나타나게 되고 그 수업평가에 따라서 수업평가가 우수한 교사에겐 더 좋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월급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강의료를. 자, 그렇게 해서 우수한 집단이, 우수한 전문가 집단이 교육계로 몰려들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걸 하나요? 기존 교사가 줄어들면 가능하죠.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사들 월급 주느라고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교사들의 뭐 8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월급을 주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걸 줄여나가다 보면 그런 여유가 생기겠죠. 당장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계속 그렇게 줄여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통폐합을 해서 4년 동안,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안철수 전 의원이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른바 학제 개편안 얘기했을 때 했던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변형한 건데 그분은 뭐 약간 이상하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사실 저는 충분히 의미 있고 가능한 제안이라고 봐요. 중학교를 마치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요즘은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 그래서 수업을 안 합니다. 진로 탐색 교육 위주로 하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고3도 정상적인 진도 안 나가죠. 이미 고2 때까지 진도 다 끝내고 고3 1년은 입시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유학년제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중2, 3과 고1, 2를 아래로 내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서 4년 동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본적인 정규 교과 과목을 중고등학교 통합한 교과 안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년간은 진로탐색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로탐색학교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간 자유학년제를 2번 하면서 진로탐색만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진로탐색학교에 아까 말한 것 같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로탐색 교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해주고 그 강의를 듣고 내가 저 분야에서 한번 취업해봐야 되겠다. 혹은 저 분야로 창업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창업이나 취업에 도전을 하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진로탐색학교에서 자기가 선택한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 수업들을 가지고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해서 그 학생의 선택을 보고 대학 입시를 하면 대학에서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마 뭐 등급제 정도로 해서 간단한 수능 시험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대략적인 어떤 수학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진로탐색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그 수업이 얼마나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를 입학사정관들이 실사를 나가야죠. 각 학교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실사를 해서 이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이거 정말 혁신적인데? 그럼 이 수업 들은 애들은 우리 대학에 더 뽑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뽑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입학사정관제예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입학사정관제를 해놓고 교과 과정이 다 똑같으니까 사실 입학사정관이 별로 할 게 없죠. 그냥 교사가 그 교사평가에 좀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써준 거 그거에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조금 좋게 써주면 엄청 좋아하고 조금 나쁘게 써주면 난리내서 고쳐달라고 항의하고 이게 뭡니까? 교사들도 사실 엄청 짜증나는 일이죠. 그 정성평가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수많은 다양한 진로 탐색 과목들이 개설된 가운데 학생들이 선택한 걸 바탕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의 부담이 줄어들죠. 교사가 거기에 자잘하게 뭐 이렇게 써주는 그런 거로 인한 사실 시비도 없어질 거고. 그래서 오히려 학생의 선택을 더 폭넓게 보정하고 그 선택을 가지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는 플랫폼이 돼야 되고 학교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떠먹여주는 공장이 아니라 지식이 유통되는 플랫폼이 돼야 되고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단계의 진로 탐색 과정에서는 학교는 지식의 플랫폼이 되고 시민과 전문가가 공교육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공교육의 서비스를, 교육 서비스를 어떤 교사 집단, 하나의 어떤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단일 직군에게 맡겨둘 수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기술 변화가 빠른 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다 같이 공교육에 참여해서 공교육을 크게 바꾸는 그런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교육혁명을 지금부터 당장 논의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